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번째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사 마지막 시간으로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최초의 막부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가마쿠라 막부의 수립으로 시작된 일본 특유의 봉건제는 무로마치 막부를 거쳐 에도 막부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시대, 일본어로는 센코쿠 시대라 불리는 전란의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일한 이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1592년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바로 그 인물이죠.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명과 청의 역사를 살펴보며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일본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대부, 신사나 양반처럼 문인이 사회 지배층의 위상을 공고히 했던 중국, 한국과는 달리 무사가 사회 지배층이었던 일본 사회는 어떤 독특한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북조 시대의 막을 내리고 무로마치 막부를 전국적인 통일 정권으로 확립시킨 아시카가 요시미스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한 14세기 후반의 동아시아는 스시마, 우리는 보통 대마도로 알고 있는 그곳이죠. 그곳을 근거지로 삼은 해적 집단인 왜구가 활개치던 시기였습니다. 14세기 중반 일본이 남북조로 분열해서 중앙 권력이 약화되자 왜구가 급증하였고 한반도와 중국의 연안 지역을 습격하며 약탈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당시 요시미스는 국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대외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중국에 새롭게 등장한 왕조인 명에 사절을 보내서 통교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왜구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던 명은 일본 중앙정부에게 왜구를 단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시미스는 명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왜구를 엄하게 단속하고 자신이 명 황제의 신하임을 자청하고 명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명은 쇼군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였고 조공무역의 형식을 통한 교류를 인정했습니다. 견당사를 폐지한 이래 500여 년 만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정식 국교가 맺어지게 된 거죠. 이때 명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무역을 막기 위해 무역 허가장인 가마부를 발행하고 일본의 선박이 명의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이를 제출하여 대조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무역 형태를 바로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5세기 후반에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자 막부의 지방장악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왜구의 활동이 다시 빈번해졌는데요. 이와 같이 16세기에 출현한 왜구가 바로 초원지대의 몽골과 함께 동남 해안 지역에서 명나라를 괴롭혔던 북로 남왜의 한 축인 남왜에 해당합니다. 보통 앞선 시기의 왜구를 전기왜구, 북로 남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로 구분하는데요. 그 사이에 감합무역이라는 공식적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이 전국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주종관계를 맺은 고케닌을 각 지역의 슈고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가마쿠라 막부와 남조를 붕괴시킨 무로마치 막부도 전국의 무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각 지역에 슈고를 파견했는데요.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거치며 이 슈고의 권한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슈고가 그 지역의 무사들을 자신의 부하로 편입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슈고는 점차 자기가 담당한 지역의 무사를 자신의 사적 가신단으로 편성하여 그 지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력 슈고는 자신의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무로마치 막부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무렵부터 슈고는 지방 유력자 또는 영주라는 뜻의 다이묘라는 말이 붙어 슈고 다이묘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유력한 가문이었던 야마나시는 일족을 합쳐 11개 지역의 슈고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는 일본 전국 토지의 6분의 1가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면에 제시된 저택은 유력한 슈고 다이묘 호소카와시의 저택인데요. 당시 슈고 다이묘들이 얼마나 큰 위세를 누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에는 무로마치 막부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오닌의 난은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는데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닌의 난은 후대 쇼군의 자리를 두고 쇼군의 동생과 쇼군의 어린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후계자 분쟁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에서 쉽게 보는 일본 전국시대의 1편인 오닌의 난을 검색해보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닌의 난에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이 후계자 분쟁에 앞서 언급한 야마나시와 호소카와시처럼 유력한 슈고 다이묘 세력이 가담하면서
교토 한복판에서 무력 충돌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쇼군의 거처는 물론 유력 사원, 귀족과 무사의 저택이 잿더미가 되었고 쇼군의 권위 역시 크게 실추되어 막부의 지배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죠. 그 결과 전국의 슈고 다이묘들이 사실상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슈고 다이묘 가문은 상속을 둘러싼 내분을 거듭했고 힘을 키운 가신들이 슈고의 지위를 빼앗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기를 정리하면 중앙 막부의 권위는 추락하고 각 지역에선 다이묘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가신이 주군을 배신하는 하극상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풍조가 되어버리고 하극상 끝에 다이묘의 지위를 차지한 세력들 간의 전란이 이어지면서 일본 열도 전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시대가 전개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무가 정권인 막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한국사나 중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양상이 많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은 전국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과 직접 주종관계를 맺은 무사인 고케닌을 각지의 슈고로 임명하고 그 지방의 경비와 치안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쇼군은 전국의 군사권과 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다음으로 무로마치 막부 또한 고케닌을 각 지역의 슈고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슈고들의 권한이 군사와 정치 영역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분야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해당 지역을 장악했는데요. 이에 당시의 슈고를 이전 시기의 슈고와 구분해서 지방의 유력자를 뜻하는 다이묘라는 말을 붙여 슈고 다이묘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임지를 장악하고 그 지역의 영주로서의 통치권을 강화하였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터진 온인의 난은 막부의 권위에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온인의 난 이후 막부의 영향력이 지방에 미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각 지역에서는 수많은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세력인 센코쿠 다이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막부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권력으로 지방을 지배한 세력이었는데요. 이렇게 전국에 할거한 센고쿠 다이묘들 간에 치열한 항쟁이 벌어지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시대가 바로 일본의 전국시대, 즉 센고쿠 시대입니다. 대략 100여 년간 이어진 전국시대를 사실상 끝내고 통일정권을 수립하기 직전까지 갔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당대 인물에게 찾아보기 힘든 혁신성을 보여준 오다 노부나가는 20여 년에 걸친 통일전쟁 끝에 전국 통일 직전까지 갔으나 부하 장수의 배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직후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부나가를 배신한 다른 부하 장수를 물리치고 노부나가의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는데요. 마침내 그가 전국의 다이묘를 제압하고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수의 직할령을 차지하고 주요 광산과 도시를 장악하여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검지라 불리는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전국의 쌀 생산량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를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다이묘에게 영지를 주고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죠. 또한 농민의 저항을 봉쇄하고자 농민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를 몰수하는 도수령을 실시하고 무사만이 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무사, 농민, 상공업자의 신분을 고정해서 이들 사이에 직업과 신분 이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히데요시는 전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에 명을 칠 길을 빌려달라 요구했는데요. 조선이 이를 거절하자 이를 명분으로 1592년에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조선을 점령해 갔지만 명의 참전과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결국 참패하게 됩니다. 이후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군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실패로 히데요시 정권은 붕괴하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권력을 장악한 것은 히데요시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이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생전에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견제하고자 그를 원래의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간토 지역으로 이동시켰었는데요. 여기서 절치부심한 이에야스가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국을 제패한 것이죠. 이후 이에야스는 1603년에 쇼군이 되어 에도의 막부를 개설했는데요. 이리하여 전국의 다이묘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에도 막부 시대라고 하죠. 참고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 쇼군이 아니라 조정의 최고직인 관백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는 히데요시가 미천한 농민 출신이었다는 신문적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가마쿠라 시대와 무로마치 시대를 거치며 발전한 일본의 막부 정권 체제는 에도 시대에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막번 체제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막부의 쇼군은 중앙과 자신의 직할지를 다스리고 영주인 다이묘에게 번이라고 불리는 영지를 주어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전형적인 봉건제의 특징을 보여주죠. 하지만 에도 막부 시기에는 과거보다 막부의 위세가 강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개창한 후 전국의 다이묘를 재배치해서 권력을 확고히 한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쿠가와 한 집안 출신의 다이묘인 심판 다이묘와 과거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충성을 이어온 후다이 다이묘를 권력의 중심지인 간토 지역과 전국의 군사 교통의 유지에 배치했고, 반대로 도쿠가와 가문의 반기를 들었던 도자마 다이묘는 변경에 배치해서 막부의 안정을 도모했죠. 다이묘의 영지를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막부의 권한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도 시대의 막부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는 천황과 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부는 법령을 제정해서 교토 조정의 귀족뿐만 아니라 천황 또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금지했습니다. 이전에도 천황은 대개 상징적인 존재에 그치긴 했지만 에도 시대에는 그러한 천황의 처지가 법령으로 명문화되면서 조정에 대한 막부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죠. 에도 시대 막부 체제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이묘에 대한 통제책입니다. 막부는 무가제법도라 불리는 엄격한 법령을 시행해서 다이묘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교과서 63쪽에는 1635년에 제정된 무가제법도의 대표적인 조항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를 보면 다이묘가 새로운 성곽을 쌓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이묘가 이러한 법령을 어길 경우에는 영지를 압수하거나 삭감하는 등의 엄벌을 처하기도 했죠. 이렇게 에도 시대에는 각 지방의 다이묘가 독자적으로 영지를 다스리긴 했지만 막부의 쇼군이 지방의 다이묘를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의 막번 체제를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다이묘가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고 다이묘직을 대대로 세습하긴 했지만 이를 중앙의 막부에서 철저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막부가 각 지역의 번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중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가제법도 제2조에 규정된 산킨 코타이제입니다. 우리말로는 참근교대제라고 하는데요.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1년마다 교대로 거주하게 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이렇게 오고 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산킨 코타이는 다이묘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다이묘 세력이 막부를 제치고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었죠. 이 산킨 코타이제는 다이묘에게는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게 했으나 한편으로는 다이묘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전국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었고 여관 등 숙박업이 성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각 지역 간 문물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산킨 코타이제가 불러온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에도 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를 실시해서 무사계급이 농민과 존인이라 불린 상공업자를 지배했는데요. 지배층인 무사만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등 각종 특권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무사와 농민, 존인을 엄격히 구분해서 그들의 거주지를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직업과 신분 이동도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무사계급은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 농촌을 떠나 자신이 모시는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인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원칙적으로 농업이나 상업과 같은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기에 대다수의 무사들은 막부나 번에 봉사하는 대가로 받는 녹봉을 받아 생활하게 됩니다. 이로써 점차 무사계급은 막부와 번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료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기도 하죠. 앞서 설명한 에도시대의 엄격한 신분제는 에도시대에 도시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엄격하게 추진된 병농 분리 정책의 결과 사실상 극히 일부의 상층 무사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에 대다수의 무사들은 봉급 생활을 하면서 막부와 번의 관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중국의 지배층인 신사나 조선의 양반이 대개 지주였던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이로써 무사들은 쇼군이나 다이묘의 성 근처에 조성된 도시인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카마치라 불린 도시의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무사들은 사실상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군사 및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인으로 불렸던 상공업자들 역시 조카마치에 거주하게 되고 도시의 상업적 기능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조카마치에서도 여전히 엄격한 신분제가 실시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히메지 조카마치의 구조를 나타낸 지도를 살펴보면 히메지 성을 중심으로 상급 무사의 거주지가 있고 존인의 거주지는 이와 뚜렷이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에도 시대에 시행된 사회정책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며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각지에서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데요. 특히 에도, 오사카, 교토는 3도라 불리며 전국을 규모로 하는 하나의 시장권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18세기 전반에 접어들면 에도는 인구 100만, 오사카는 35만, 교토는 40만의 대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도시 성장은 동시대의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17,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 도시화율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중국 조선과 달리 일본은 도시화율이 2배 넘게 성장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도시의 성장은 자연스레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업자인 존인층이 많은 부를 쌓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카마치에서 무사들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존인층은 무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긴 했지만 한편으론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무사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존인층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는데요. 이렇게 존인들이 즐긴 당시의 서민 문화를 존인 문화라 했습니다. 존인 문화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통속적인 주제의 소설과 가부키라는 형식의 연극이 등장하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부키는 현재 일본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공연 예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풍경 등을 묘사한 우키요에가 발달했는데요. 다색 목판화로 제작되었던 우키요에는 대량으로 인쇄되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의 도시와 상공업의 발전은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도 시대의 일본 또한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사회의 기반이었기에 급속한 상공업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17세기 후반 상품 경제가 발전하면서 빠르게 물가가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다른 물품에 비해 오르지 않으면서 조세로 들어온 쌀을 팔아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던 막부와 번의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쌀로 봉급을 받아 생활하던 일본 무사들의 소득 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었죠. 문제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 무사 계급의 사교 문화 또한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무사들이 체면 칠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무사들이 재정 위기에 내몰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형편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에게 빚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쇼군에서 하급 무사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될 정도로 당시에 큰 사회 문제가 되었고 결국 이렇게 빚을 내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농민인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늘어만 갔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불만 또한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16세기 말부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19세기 중반까지 약 7,000회 이상의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요. 이를 일본사에서는 이키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 이키는 장마나 태풍,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가 심각할 때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 혼란이 큰 문제가 되자 막부는 각종 개혁을 실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한 채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줘 막부의 위신이 추락하는 문제 또한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도 시대의 대외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냐의 예수회 선교사인 사비에르는 16세기 중엽부터 일본 내에서 크리스트교 포교를 시작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 서양 상인이 일본에 진출하면서 일본인의 해외 진출 또한 활발해졌는데요. 에도 막부 초기에는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선박에 막부의 도장을 찍은 주인장을 주어 공신력을 높여주는 등 무역을 증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도막부는 정권 유지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크리스트교의 포교와 이와 관련된 서양 상인들의 활동이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크리스트교 금지 정책을 엄격히 실시했고 사무역을 철저히 통제해서 에스파냐 포르투갈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일본인의 해외 진출 또한 금했습니다. 이러한 대외 교류에 대한 통제를 보통은 쇄국 정책이라 정리합니다. 다만 완전히 대외 교류의 통로를 단절시켰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의 통신사를 통한 교류가 이어졌고 나가사키를 개방하여 중국, 네덜란드 상인과 교역하기도 했죠.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상인과는 달리 네덜란드 상인은 크리스트교 포교보다 일본과의 무역을 독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종교 문제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상인과의 교역은 나가사키 앞의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부채 모양의 인공섬인 데지마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었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이로써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서양과 무역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됩니다. 에도막부는 네덜란드 상인 대표가 제출하는 보고서인 풍설서를 통해 해외 정보를 파악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데지마를 통해 서양의 학문, 기술, 문화가 전래되어 이를 연구하는 학문인 난학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난학은 네덜란드의 학문이란 뜻인데요. 당시 일본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서양 국가가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학문이 곧 서양의 학문을 지칭하게 된 것입니다. 점차 이 난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여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덜란드어로 된 해부학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한 해체신서가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막부 말기에는 지방의 번들도 서양 군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절감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풍토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전근대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업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인의 난을 계기로 일상화된 하극상으로 펼쳐진 센코쿠 시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 개창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흐름이며 두 번째는 에도막부의 중앙집권적 봉건체제나 급속한 도시의 성장처럼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시대의 중국이나 조선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그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매력을 보다 더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시기의 차이가 동아시아 세계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마주했을 때 서로 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동아시아의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에도시대의 일본의 특징을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격 한중일 세계사 3권의 일본 개항편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른 책들도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루한 역사책보다는 만화가 조금 더 접하기는 쉽겠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자, 그럼 긴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인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